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신 판례 좀 쟁점이 많지 않은 판례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보실 판례는 2022년 1월 27일 날 선고된 2022 39365 판결이에요.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사실관계 한번 읽어볼게요. 원고는 용산구에서 소외 1과 함께 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한 의사다.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는 원고와 소외 2로 변경되었고 그들은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하였다. 병원 폐업하였고 원고는 이제 세종시에 가서 세모 이비인후과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태고 피고는 2017년 5월 29일 날 원고에게 원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원이 아니고 땡땡땡 타운에서 병원이 아니고 타운에서 수진자들을 진료한 다음에 그 진찰료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고 그 진료에 관한 원외 처방전을 급여 대상으로 발급해서 지금 약제비를 청구받았던 거죠. 요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요양센터 무슨 뭐 실버타운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는 무슨 산후조리원 같은 데 이제 상담을 가는 것까진 좋은데 뭐 상담 간 김에 거기서 진료까지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찰료 받아서 나중에 보험료 청구하는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257만 원 정도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지금 10일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죠. 일단 이 사건 처분 10일짜리 업무정지 처분. 그래서 이런 상태고 이 사건의 쟁점은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 거냐. 뭐 그게 이게 대인적 처분이냐, 대물적 처분이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만약에 이 사건처럼 지금 요양기관이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지금 새로 개설된 요양기관에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게 대인적 처분이라면 뭐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니까 뭐 사람만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겠지만 대물적 처분이라면 뭐 그 요양기관이 폐업했다면 그 폐업한 요양기관 위법을 근거로 해서 좀 새로운 요양기관에게 업무 정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 대인적 처분인지 대물적 처분인지 그게 문제됐던 사건이고요. 뭐 그거가 문제됐고요. 판결 요지를 살펴보시면 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물적 처분이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대물적 처분이다. 원래 대물적 처분이냐 대인적 처분이냐는 타인에게 이제 승계가 될 수 있는지 승계될 수 없는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통 논의가 돼서 사람의 인적 능력을 바탕으로 부과하는 대인적 처분은 타인에게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처분의 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지만 대물적 처분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고 물건의 성상이라든가 어떤 외형적 성격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또는 이 처분 자체 효과가 타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보통 그런 타인에게 승계 가능 여부를 논할 때 보통 이 대물적 처분인지 대인적 처분인지를 보통 논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고 그래서 뭐 이 사건은 뭐 타인에게 승계되고 안 되고 그건 쟁점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이 대물적 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해당 요양기관이 없어져 버리면 그 처분의 상대 목적물이 없어졌다. 그래서 새로 개설된 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물적 처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좀만 더 읽어볼게요. 속임수나 기타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 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했을 때는 지금 결국 처분할 대상, 목적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폐업 이후 새롭게 그 개설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판례죠. 자, 그렇게 하나 봐두시고, 그래서 요거 판례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잠깐만요. 요거 2022년 4월 14일자 선고 2021두 60960 판결이에요. 요거 원고는 이제 타플러스 교육개발원, 피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자, 사실관계 복잡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한번 살펴봅시다. 원고는 온라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문단에 가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원고의 영업사원, 소외인 등이 7개 과정에서 위탁사업장 훈련생에 대해서 대리 수강을 함으로써 훈련 비용 480만원 정도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구직업능력개발법 24조 그리고 그에 근거한 시행규칙 제8조 2의 별표의 처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자, 법률에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시행규칙 제8조 2의 별표 2의 처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인원을 조작했다. 그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뭐 했냐면 인정 취소 6개월 인정 취소 처분과 6개월 해당 과정 위탁 인정 제한 처분, 뭐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제재 처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처분했고, 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이에요. 자, 뭐 그게 전통적으로 많이 그냥 문제가 됐던, 가장 쟁점이 많이 됐던 판례들이죠. 일단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제재적 처분 기준의 형태가 부령 형식일 때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행정입법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우리가 학설 대립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사실 좀 좌우될 수 있죠. 행정입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먼저 형식설이 있어요. 형식설은 이 행정입법의 형태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 75조 대통령령, 헌법 95조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헌법기관으로서 대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뭐 등의 규칙,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이 예정한 행정입법에 한해서 법규성을 인정하고 기타 것들은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형식설이고, 참고로 행정기본법은 형식설을 기초로 해가지고 행정입법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행정입법이라면 법규명령이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이 행정 조직 내부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 또는 조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으면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보는 게 실질설이죠. 그 다음에 이른바 위임설이라고 해서, 또는 다른 말로 수권여부 기준설이라고 해가지고,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행정입법은 법규성이 있고 상위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게 위임설인데, 문제는 행정기본법은 형식설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행정입법을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대법원은 실질설이라든가 위임설을 근거로 해가지고 행정입법을 구분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죠. 특히 설문처럼 상위법의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위법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위임설에 따르면 법규명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설에 따르면 이건 시행규칙, 즉 부령으로서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형식설에 따라서도 법규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이렇게 부령, 즉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부령 형식으로 제정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판례가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그래서 이 영역에 한해서는 우리 판례가 실질설을 따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서 무조건 실질설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설을 따라갈 때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고시나 지침 등이 상위법의 수권을 받아가지고 상위법과 결합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할 때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다. 이런 판례들을 보면 위임설을 따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행규칙, 즉 제재적 처분 기준이 아닌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졌을 때는 법규성이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위임설을 따라간 걸로 볼 수 있는 판례들이에요.
따라서 행정기법의 법적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 판례는 실질설과 위임설을 같이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반해 문제는 우리 행정기본법은 형식설 관점으로 해가지고 행정기법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무와 지금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빨리 이 부분을 법원이 시정을 해가지고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행정기법을 분류하는 그런 형식설적인 관점에서 이 논의를 다시 수정해 주든지 아니면 행정기본법이 아예 다시 개정돼 가지고 대법원의 판례 입장을 좀 따라가 주든지 뭔가 한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이 논의는 영원히 혼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내려와서 나머지 판결 요지는 별거 아니니까 읽어볼게요. 원래부터 계속 나왔던 거니까. 자, 밑줄 거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불형 즉 시행규칙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즉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결국 전반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이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고 반대로 처분 기준을 위반한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처분 기준이 합리적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적절한 처분이고 처분 기준을 위반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섣불리 그 처분 기준을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기준을 따라간 것은 적법한 걸로 추정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기준을 위반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취지의 판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